번째로 국가 간 빈부격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세계 각국은요, 자국에 적합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화의 획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되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제시문으로 자국 문화의 정체성만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문제점이 뭐였죠? 바로 얘였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문제예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보편윤리를 존중하되 각 사회의 특수성을 우리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회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에서 나올 이 개념들은요, 여러분이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줄게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시민의식. 사실은 세계 시민의식이 일단은 의미를 먼저 읽어볼게요.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세계 시민의식이래요. 굉장히 의미는 거창하지만 물론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선생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의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7단원 문화와 다양성에서 공부했듯이 다양한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 그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필요한 거고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문제가 나와 거리가 먼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를테면 지구온난화 같은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그 태도를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공정무역이에요. 공정무역은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형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오래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죠.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주면 선생님은 첫 번째로는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저 정말 전 세계에 딱 한 가지 음식만 남길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를 없애준다면, 정말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말이 안 되지만 칼로리를 없애준다면 과연 어떤 음식의 칼로리를 없애줄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선생님은 떡볶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떡볶이에 칼로리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커피도 되게 좋아요. 커피도 막 아침에도 먹고요. 점심에도 먹고요. 저녁에도 먹고요. 자기 전에도 먹어요. 선생님은 되게 이미 카페인에, 이게 여러분은 청소년기에는 카페인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미 선생님은 이게 청소년기를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카페인을 먹어도 잠이 잘 와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잘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커피 한 잔에, 이를테면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뭐 커피숍 매장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요, 원두가 될 거예요. 그럼 원두를 생산한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칠게요. 5,000원이라면 원두를 생산한 사람한테 정당한 가격이 지불되어야지 원두를 생산하는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이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커피를 5,000원 팔면은 이를테면 비유를 하면요, 실제 원두를 생산한 사람들한테는 200원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 4,800원 정도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큰 기업의 선진국에 집중된다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무역이 필요한 거고요. 바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무역의 이익이 개발도상국에게 돌아가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바로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례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런 수업 내용을 잘 가르쳐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통합사회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정말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좋은 사회를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일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더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랑은 아닌데 환경오염 문제, 우리 대단원 2단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 마실 때 요즘엔 텀블러 이용해요. 일회용 컵 이용 잘 안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초콜릿이라든지 특히 커피 관련해서는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취득한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좀 기회가 되면은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도,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초콜릿은요, 진짜 선생님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왜냐면은 세계적인 유통업체에서 거래되고 있어서요. 대부분의 이익이, 선생님이 아까 커피를 그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익이 유통업체나 초콜릿 제조업체에 돌아가고요. 정말로 카카오를 생산하고 초콜릿에 커피의 중요한 재료가 원두라면 초콜릿의 중요한 원재료는 카카오잖아요. 이 카카오를 생산한 업체에는 돌아가지 못한대요. 이러한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을 바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공정무역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요. 약간 초콜릿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다른 일반적인 커피나 초콜릿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카카오 생산 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은 이러한 소비가 공정무역을 통한 소비가 우리가 예전에 5단원에서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배웠던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선생님이랑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하면요. 바로 교과서에 있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본문은 선생님이 가와 나를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요. 세계화는 지구촌을 단일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게 유리한 무역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처럼 공정무역을 확대한다라든지 혹은 개발도상국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세계화의 유형이 인터넷 보급 등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는 문하의, 문제점이니까 같은 색깔로 해야지. 문하의 획일화에 관련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화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외래 문화를 수용을 할 때 외래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는 방법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영향까지 끝내고요. 교과서의 스피드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제일 첫 번째는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자, 세계화가 무엇이었죠?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바로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지역화는 무엇이었죠? 지역화는 지역적인 것이 그 지역의 특수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해서 선생님이랑 설명했던 그 사례예요. 오스트리아라든지 교과서에서 나왔던 베네치아가 이 지역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세계화는요. 다국적 기업의 활동, 세계도시 형성, 그리고 활발한 문화 교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무엇이었죠? 바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었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였다고요? 바로 공간적 분업이었죠. 이러한 공간적 분업을 통해서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소는 선진국에, 생산 공장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입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도시였어요. 세계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이 있었고요. 이러한 세계도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금융 업무,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 국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세계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도시들은요,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을 들 수가 있었고요. 이 뉴욕에서나 세계 도시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화는요,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 개념이요. 바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계화에 따른 양상은요. 활발한 문화교류입니다. 자, 자본, 상품,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내용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세계화는 다양한 측면, 특히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어요.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 첫 번째가 국가 간 빈부격차였죠. 증대된 부가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개별 국가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획일화였어요. 문화의 획일화는요. 바로 헐리우드 영화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었죠.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각 국가가 반영된,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입지가 좁아지는 것처럼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는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보편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요. 어떤 문제점이 벌어지냐면은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난다고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편윤리뿐만이 아니라 특수윤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자국에 적합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무비판적인 외부 문화의 유입이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마구마구 수용하지 말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었죠. 인류가 공통적으로 중시해야 할 보편윤리를 존중하면서 특수윤리도 성찰하자라는 내용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3단계 문제풀이로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지금 지도는요. 땡땡전자의 기능별 입지 분포래요. 우리 앞서서 봤던 지도였죠. 이 땡땡전자는요. 본사, 연구소, 판매지사, 생산공장이 전 세계로 떨어져 있는 걸 봐서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생산지역과 판매지역이 대부분 겹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지금 잘 보면은 생산공장과 판매지사가 겹치지 않은 대륙도 존재하죠. 따라서 대부분 겹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이 됩니다. 자, 3번 유럽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 연구소, 파란색 세모가 많이 입지하고 있죠. 생산 공장은요, 초록색 동그라미는요,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지도를 통해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약간 힌트기도 한데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했는데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은요, 세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기업 간 경쟁 치열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물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니까요. 세계 도시의 역할 확대되고 있는 거죠. 문화, 정보,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그곳이요. 개별 국가의 자율성은 오히려 증대된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단어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증대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통합되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내용까지가 세계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세계화와 평화 첫 시간에서는요.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주제,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 짜자자잔 28강 핵심 개념 저장 꼭 푸시고요. 선생님은 28강 넘어서 29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